죽어가던 내가 체험한 기적. 트윈 소울. 이이다 후미히코 지음. 머리말. 이 책의 지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사실을 소설적 수법이나 공상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상력을 구사한 부분은 반드시 아마도 등의 말을 써서 추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기했습니다. 또 이 책은 사실 보고이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소설적인 장식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일본국의 국립대학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 교수로서 연구자이며 과학자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저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발표에 의해 나는 과학적 태도를 버렸다고 비판받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공표한 체험은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 또는 세계관, 우주관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과학자로서의 자기 분석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부터도 이해 불능한 체험을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세상에 공표해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나에게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이 책을 발표한 현재까지도 나는 어디까지나 연구자, 과학자이지 결코 소설가가 아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의 마음속에서 breakthrough, 즉 현상을 돌파하는 발상의 전환이 생겨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나는 결코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과학을 초월했을 뿐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보고하는 사실은 분명히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초월한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 체험을 되도록 과학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학을 버렸는가? 아니면 드물게 보는 기적적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과학을 초월했는가? 그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서론이 길어 미안합니다. 아무튼 나의 저서의 애독자 중에는 긴 서론과 장황한 뒷글을 매우 좋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 무심코 짧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낙심할까 해서 제1장 12월 28일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일. 1절 예감. 홈페이지에서의 예고. 2005년 연초경부터 얼마 후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빠르면 수개월 후, 늦으면 수년이나 아니면 좀 더 후가 될 것인지 그런 정도의 막연한 시간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확실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전에 저서 소울메이트 25쪽에서 전 저서 사는 보람의 창조 2를 소개하면서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사는 보람의 창조 2는 10여 년 전의 일을 상회하는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사는 보람론의 최종권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기분으로 앞으로 길지 않은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쓴 것입니다. 그 후 그 예감은 점점 더 구체적인 것이 되어 2005년 가을에 친구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분명하게 나는 언젠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의 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라고 명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러진 후 그 친구로부터 그것 봐, 맞았잖아.
그때 의사에게 보였으면 좋았을 걸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예감을 나는 나의 홈페이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에 금주의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요사이 출장이 계속되고 있고 3가지 원고 마감이 다가와 있으며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택으로 이 일주일 동안 체중이 3kg나 빠져 생각도 않던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병적인 감소율이라서 정말 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내일 일요일도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2박 2일현 스지우라에서 공개 강연회 때문에 편도 3시간을 손수 운전하고 가서 또 바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피곤한 몸 상태에서 마치 죽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매질하듯 마지막 일격이 될 강행군과 같은, 그러나 나의 강연회를 낙으로 삼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말씀이나 웃는 얼굴을 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무렵부터 내가 홈페이지에 쓰게 되는 문장에는 죽음이나 병을 표현하는 어구가 증가해 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와 뇌의 통증. 일주일 후에 12일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지난 2주일 동안에 드디어 5kg나 체중이 줄어버렸습니다. 먹고 있는 것은 같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수면도 매일 5, 6시간은 취하고 있으므로 2주 전과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다면 추워졌으므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인데 그렇다 해도 2, 3일에 한 개는 먹고 있었을 정도이므로 그것만으로 2주일에 5kg나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웃음. 단 한 가지 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는다든지 무슨 일로 머리를 흔들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부어있다는 감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2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증상과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윈다는 것 자체는 몸에 좋은 것이니까 즐거운 일입니다만 따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무 중에 다이어트 같은 것을 하면 정말 쓰러질 테니까 제대로 먹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해 본 일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체중의 감소이므로 순순히 좋아할 수만은 없는 심정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안심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위어 보이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미소 짓게 되는 복스러운 따뜻한 얼굴로 남아있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간다면 한 달에 10kg, 3개월이면 30kg, 반년 후에는 60kg나 줄어 거지반 육체가 없어져 어차피 영혼만의 모습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 2주일 동안 TV도 신문도 전혀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여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아침까지 PC와 씨름하게 되겠습니다. 하하하. 그렇습니다. 이날의 글에서 드디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을 명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목욕할 때 머리를 감는다든지 무슨 일로 머리를 흔들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부어있다는 감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뇌라는 말을 사용한 나,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뇌가 부어있다는 감각,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라고 한 여러 가지 징조. 지금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나로서는 대량의 뇌출혈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나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4일 회의, 대학에서의 공무 때문에 내일까지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서를 필사적으로 쓰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추신. 지금까지 과중한 일로 체중이 격감하고 있다는 글을 쓴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차피 언젠가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시겠다고요? 언젠가 북해도 구샤로 호수 가까이에 있는 유황산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온천 달걀, 통칭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수 있는 달걀을 팔고 있어 그 상품명과 캐치프레이즈의 교묘함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결코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장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과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날의 갱신에서 농담을 섞기는 했지만 나는 명확하게 죽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번 11월 12일의 갱신에서 공개한 뇌의 분명한 이상 징후와 불과 이틀 후에 사용한 죽는다는 말을 연결시켜보면 내 마음속에서 뇌의 이상으로 죽는다는 예감이 분명히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퍼즐이나 추리소설을 대단히 좋아하며 더욱이 약간 상당히 장난기가 있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내가 홈페이지에 쓰는 문장에도 예리한 독자분이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메시지를 숨겨놓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9일의 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12월 9일 미안합니다. 최근 대학 내에 대단히 중요한 임무 때문에 너무나 바빠 홈페이지를 갱신할 시간이 없는 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일주일은 수면 5시간만으로 TV나 신문도 전혀 보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PC를 향하여 대량의 데이터나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와 격투를 벌이는 매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후쿠시마를 출발해서 내일 토요일은 오사카의 대학원에서 연 4시간의 사는 보람론을 강의하고 다음날 일요일 오후에는 기후현에 있는 병원에서 2시간의 사는 보람론 강연과 1시간의 라이브를 결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공항까지 무사히 운전해 갈 자신도 없어 오사카 행으로서는 드물게 이번에는 신칸센 고속열차로 이동합니다. 메일이나 편지도 합계 수백 통 밀려 있습니다. 거짓반 울어야 할 형편입니다. 어쨌든 내주 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할 텐데 왠지 체중도 확실히 줄고 있으며 이 한 달 동안 정말로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은 이 글 속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한 가지는 역시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나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독자분은 내가 친구인 뮤지션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기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고 계실 터이므로 그 소중한 기타를 택배로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친 행동을 한다는 걸 보고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는 어쨌든 내주 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글입니다. 이 문장에는 나 자신이 바로 가까이까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감하고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내 나름의 블랙조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만 유언을 담은 트윈소울. 그러고 나서 그 도쿄 공연이 18일에 끝나고 그때 상황을 보고한 다음 갱신에서 나는 트윈소울이라는 자작하고 자가 연주한 신곡 하나를 처음 공표했습니다. 실은 이 트윈소울이라는 곡의 가사는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내가 세계 중에 독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 유언이란 속셈으로 여기에 공표해 둔 것입니다. 이 무렵에 나의 예감에서는 이번에 갱신으로 나의 홈페이지는 최종회가 되고 그대로 끝나버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독자 여러분을 향해 게재한 트윈 소울이라는 이름의 유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2월 22일 도쿄 하마이궁에 있는 아사히 홀에서의 공연, 400명이나 오셔서 만원을 이뤄주신 덕분에 무사히 대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편지나 메일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생략함 등 신곡 트윈소울은 나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대호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사만을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트윈소울 작사 작곡 이이다 후미히코. 어느 날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서로 깊게 사랑하고 있었다. 나도 너도 오랜 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다. 먼 옛날부터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정을 확인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명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시간을 넘어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둘은 다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처음이다. 괴로울 때, 슬플 때 너의 웃는 얼굴 생각하면 빛이 가득 차고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저절로 솟아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영혼이니까. 환생을 되풀이하며 우주를 여행해 왔다. 어느 별에 있었을까? 어느 별에 있었을까? 간주.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돼서 우울할 때도 내가 떠받쳐 드릴게. 너의 허세 부리는 것, 쓸쓸함을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내가 고쳐줄게. 서로 배우면서 즐기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나의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면 된다. 내가 걸머진 모든 것 내가 잘 받아서 안아줄게. 합창 반복.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돼서 우울할 때도 내가 떠받쳐 드릴게. 너의 허세 부리는 것, 쓸쓸함을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내가 고쳐줄게. 서로 배우면서 즐기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나의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면 된다. 네가 걸머진 모든 것 내가 잘 받아서 안아줄게. 라이브에서 최후의 대합창 부분은 홀의 모두가 함께 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러줌으로써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도쿄 공연의 토크 앤 라이브는 DVD로 내년 1월 하순경에 발매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날의 갱신의 최후에는 DVD로 내년 1월 하순경에 발매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만 이 글을 적을 때 나는 대단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갱신을 끝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그래도 아직 당분간은 살아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 그리고 비록 최후의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트윈소울이라는 유언을 쓴 다음 최후의 문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적고 끝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도쿄 공연에서 노래한 트윈소울의 영상과 음성은 남아있을 터이니까 공연을 주최해준 친구들이 분명 추도판으로 세상에 공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내가 트윈소울을 세상에 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최후의 갱신에서 명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나는 최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감하고 있던 갱신의 최후 문장을 미래의 희망을 담은 말로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에 나는 10,000원을 이뤄준 400명이나 되는 참가자 여러분이나 앞으로 추도 CD를 듣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 생의 최후 메시지 유언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트윈 소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도쿄 공연은 불과 이틀 만에 티켓이 매진되어 부랴부랴 추가한 60매도 인터넷상에서 판매 개시 후 1분 만에 매진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후의 공연을 지켜봐 주실 선택된 관객과 같은 기분이 들어 한층 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죽음의 늪에서 생환한 지금에도, 아니 지금이기 때문에 그때의 콘서트 모습을, 그리고 그때의 나의 기분, 이것이 최후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밝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끝마치자라는 생각을 공연장에 오시지 못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부록 CD로서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공연의 마지막, 즉 스테이지에서 내려오기 직전의 말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매듭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장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것으로 최후가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와 결국 그 말을 할 기회를 잃고 스테이지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부록 CD에서는 그 순간에 나의 최후의 생각을 실으면서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차로 멀어져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트윈 소울의 가사를 유언으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나의 사는 보람론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나에게 트윈 소울과 같은 정도로 귀중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라는 기분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으로 이번 인생을 끝마친다 하더라도 다시 환생해서 언젠가 지구에 또는 우주의 어디선가에서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를 잃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도 나의 영혼은 앞으로도 계속 독자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거운 짐, 노력, 허세부림, 쓸쓸함 등을 공유하면서 응원해 나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는 트윈 소울의 가사를 작사하고 최후의 갱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감하고 있던 22일의 문장으로서 공개해 둔 것입니다. 이 가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담아 12월 중순이 되어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며 떠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때. 사실 그날부터 나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23일의 축일에는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대로 도쿄에서 숙박, 내가 24년간에 걸쳐 해온 영혼의 메신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는 보람의 창조 2, 영원한 사랑, 서로 만나는 생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일도 도쿄에 묵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하여 이대로 도쿄의 호텔에서 혼자 죽게 되면 호텔 측에 폐를 끼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자고 결심한 나는 아직 밤 10시 전이었습니다만 하루치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체크아웃하여 택시를 타고 도쿄역으로 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값도 쌌지만 이때의 나는 100m 앞에 있는 역까지 걸어갈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대로 후쿠시마 내 집이 있는 곳까지 간다면 요금이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물어서 기사를 놀라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쿄역에 나오니까 후쿠시마까지 가는 최종편 신칸센 특급 열차가 이미 떠난 후였으므로 나스시오바라, 즉 도쿄와 후쿠시마 간의 중간 지점까지 가는 최종 열차에 승차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열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나머지는 비싸더라도 택시로 후쿠시마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8만엔 약 70만 원 전후에 택시 요금이 나오겠지만 이때의 나에게는 비록 10만 엔을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후쿠시마까지 가야 하겠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차 안에서 몸 상태가 악화하여 차내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며 카페인의 힘으로 이럭저럭 의식을 유지했습니다만 나스시오바라에서 후쿠시마까지 2시간 가까이 택시를 탄다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느낀 나는 예정을 변경하여 나스시오 바라의 하나 앞 정류장인 우주노미야에서 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이 한산한 나스시오 바라와는 달리 우주노미야는 큰 도시로 좋은 호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노미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열차에서 내려 역전에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 금연실 큰 방을 주문했습니다. 그 방은 넓고 쾌적했으므로 나는 친구인 의사로부터 받은 데파스, 즉 깊은 수면을 유발하는 정신안정제를 먹고 넘어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경에 깨어난 나는 쾌적한 베드에서 깊이 잠을 잔 덕분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25일은 신칸센 특급 열차로 후쿠시마까지 돌아와서 자택의 PC로 대학의 중요한 위원회 담당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26일 오후에 딸이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좋은 기회이니 딸과 함께 나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하여 집 근처의 소아과 의원에 같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증상, 막연한 몸 상태의 불량과 머리가 무거운 것, 그리고 간혹 나타나는 두통을 듣고 진단 카드를 내어 나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 항목 중에 구역질이 납니까?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은 특히 진지하게 몇 번이고 확인하였습니다만 나는 사실 그대로 아닙니다. 두통은 있습니다만 구역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지 않으면 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행하는 두통 증상이 있는 감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으로 감기약만 얻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구역질이 난다고 답변했더라면 뇌검사를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혀 구역질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목 안쪽이 아픈 것 같다. 감기 기운인지 몸 전체가 나른하다라고 답을 했으므로 감기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도쿄에서 찬바람 속을 걸어 다녔으므로 감기 기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때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날은 감기약을 먹고 귀가 도중 편의점에서 산 한 병에 1000엔이나 하는 고급 영양 드링크를 2병이나 마시고 일찌감치 취침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은 넘어지는 전날인 27일 나의 몸 상태는 감기약 덕분인지 또는 최고급 영양 드링크의 효과인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쇼핑을 나가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 너무나 자주 다녀 틀릴 까닭이 없는 길에 운전을 틀려버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어찌된 일일까? 무엇인지 모르게 정상적인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길일 텐데 마치 처음 가는 길 같은 기묘하고 새삼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집 근처에 익숙한 내거리 교차점까지도 틀릴 뻔한 나는 그 이상한 감각에 놀라면서도 저녁 때는 어두워 주위가 변해 보이는구나 등으로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광경에서 저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다. 지금 몇 시지? 이 어둠은 아침이겠지? 아침인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등으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나는 다음날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괴상한 현상을 얼마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감각과 지리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현상, 즉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의식만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다는 것, 즉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는 체험입니다. 그날 밤 무척 졸음이 왔던 나는 겨우 8시를 조금 지났는데도 2층의 내 방에서 내려와 1층의 거실에 있던 처와 딸 11세 옆으로 가서 내일 28일의 예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수술 후에 처가 가르쳐 주어 그러고 보니 거실에 내려가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해 라고 어슴풀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도쿄에 가서 모레까지 일을 하고 오겠어.
그러나 2시 반경에 신칸센 특급 열차를 타면 되니까 푹 자고 낮에 일어나겠어. 나의 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를 전혀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므로 언제나 나는 사흘 정도 출장 갔다 오겠어 라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어디로 어떤 용무로 가는 것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처 쪽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일도 없으며 대부분 알았어요, 몸 조심하세요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으니 어디에 있으나 연락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때는 도쿄에 간다고 드물게 행선지를 말하고 더욱이 내일의 행선지를 알리는 일만으로 일부러 2층에서 내려왔으므로 처는 막연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와 같이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까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내일은 눈이 많이 온대요. 역까지 걷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학원까지 마중 나와주지 않을래요? 좋아. 아빠는 2시 반에 신칸센 열차를 타면 되니까 학원까지 마중 나갈게. 같이 역까지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되잖아. 네, 그러면 12시 반에 학원 앞에서 만나요. 12시 반이라 생각보다 빠르구만.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실 거예요? 알 순 없지만 만약 그때까지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12시경에 휴대전화로 전화해 줄래? 알았어요. 그럼 잘 자. 벌써 자요? 무척 빠르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은 후 나는 2층 내 방으로 돌아와 겨우 8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통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일어나 PC 앞에 앉아있던 내가 저녁 8시경에 잠자리에 든다는 자체가 몸 상태가 이상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잠이 깊이 들지 않으므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신을 일으키는 순간 머리에 심한 두통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이면 그때마다 찌르는 듯한 심한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마도 응 하고 다시 침대에 드러누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억이 어슴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움직이면 아프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처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여보 하고 고함을 질렀다 해도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처자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2층의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두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베개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슴풀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대로의 자세로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만 하루 동안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 발생. 이하 2절에서 보고하는 2005년 12월 28일의 나의 언행은 나 자신에게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 문장화해 가는 28일의 기록은 나의 처자와 양친 그리고 의료 스텝 여러분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맞추어가며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정리한 원고를 상세하게 체크해서 관계자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교환한 말 한마디까지 수정했으므로 가능한 사실에 근접한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정말 이 물질 세계에서의 기억이 한 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영혼이 빠져나간 나의 몸체는 입력된 자극에 의해서 간혹 틀리기도 하면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인 감정을 갖지 않는 로봇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포 스릴 영화와 같은 현실. 28일 정오 12시경 눈이 약간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오후였다고 합니다. 딸과 같이 있던 처가 전날 약속한 대로 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곧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대화 불능 상태가 되어 거지반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초 후 이번에는 내가 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태평스럽고 무감각한 어조로 지금 일어났어. 마중 나갈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12시 40분경에 딸의 학원이 끝나자 처와 딸은 눈이 오는 속에서 얼마 후 오게 될 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했을 때 집을 나왔다면 20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차는 나타나지 않고 나로부터 좀 늦어지겠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길이 막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곧 도착하겠지 하고 처와 딸은 계속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1시경이 돼도 내 차는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 처는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아직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에 나온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담담하게 너무나 태평스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일어나서 마중 나갈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1시간 전에 일단 눈을 떴지만 또 잠이 들어버렸나 보다고 해석하고 이번에는 도착하겠지 하고 딸과 함께 차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처가 집에 돌아와 보니 화장실 세면대에 내가 토해낸 것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화장실에서 토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또 침대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탄 것까지도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가 집에 귀가해 보니 집에 열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어 내가 집을 나갈 때는 열쇠를 채워야 한다는 의식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단 처의 말에 의하면 여느 때와는 달리 내 방에 있는 전기기기의 전원 코드가 손이 닿기 힘든 구석의 콘센트까지 수고스럽게도 모두 빼놓았던 것으로 보아 보통 때의 내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도쿄에 가기 위한 물건도 내가 가방에 넣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열어보니 엉뚱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5분이 지나도록 기다렸지만 역시 내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곧 도착한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20분 거리입니다. 아빠가 또 잠이 들었나 보다고 의심한 처는 다시 한번 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 태평스러운 느긋한 어조로 지금 나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는 아까부터 45분간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빨리 와요라고 재촉하고 딸과 둘이서 학원 앞에 알기 쉬운 장소에 나가 눈이 오는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40분 가까이 더 기다렸지만 내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더욱 이상하게 생각한 처는 또 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에 나온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너무나도 태평스런 끈적끈적한 말소리에 보통 때와 다른 이변을 느낀 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어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공포 스릴 영화와 같은 무서운 전개가 이루어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처는 깜짝 놀라 나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 시내 어딘지. 주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앞에 옛날 NTT 빌딩. 실제는 현재도 NTT가 사용하고 있어 예시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의 감각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NTT 빌딩? 어딘지 모르겠지만 NTT라면 시내에 있잖아요. 여기서 가깝잖아요. 학원까지 올 수 있겠어요? 학원? 모르겠어. 지금 누구누구의 학원까지 마중 오는 것 아닌가요? 학원? 어딘데?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거리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거기가 어디야? 당신이 자주 주차하는 주차장 말이에요. 모르겠어. 지금 어디에 있어?
처는 정말로 놀라 이것은 이상하다. 무엇인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 나에게 이대로 전화 끊지 말고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우리가 찾아갈게요. 차를 움직이지 말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알려줘요. 라고 지시를 하고 딸과 함께 아마도 내가 말한 옛 NTT 빌딩이라는 건물 방향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 외에 주위에 뭐가 보여요? 무슨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무슨 은행 본점은 보여요? 무슨 은행? 무슨 은행이라고 적혀 있어. 지금 막 지났어. 왜 그래요? 운전하지 말아요. 그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직진시킨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주위에 보이는 건물의 간판을 처에게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처와 딸이 후쿠시마시의 중심부에 있는 파세리 거리에 들어가려는 순간 딸이 수십 미터 앞에 신호등 앞에 멈춰 있는 내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 아빠 차다! 처와 딸이 급히 쫓아가서 조수석 쪽의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처자를 발견하고 옆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자 쪽을 본 나의 얼굴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고 무표정했고 그저 담담하게 차에 타는 처자를 바라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탄 처자가 더욱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입고 있는 양복 안으로 파자마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니 바지 밑에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즉, 나는 침대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를 벗지 않고 그 위에 외출용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파자마를 입고 있잖아요. 괜찮아. 나는 자기 복장에 부자연스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고 합니다. 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고 그저 끈적끈적한 어조로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괜찮아 라고 부정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쿄에 가야 하니까 라며 역으로 가겠다는 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는 파자마 위에 양복을 입고 있으며 딸의 학원이나 지하 주차장의 위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혼이 빠져나간 인간. 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 처와 딸은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더라? 역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네. 거기는 내가 차로 몇백 번이나 다니던 길이며 후쿠시마 역도 바로 옆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뭐가 무엇인지 모르게 패닉 상태가 된 처는 순간적으로 역 근처에 살고 있는 나의 부모에게 달려가서 의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보통 때는 좀처럼 하지 않으며 특히 눈길에서의 운전은 경험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이상한 언동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온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빨간 신호에서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집까지 어떻게든 운전을 해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당시의 병 상태를 알고 있는 난 지금으로서 절대로 운전을 계속시키는 것이 아니었는데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저는 반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설마 뇌출혈로 의식장애가 있는 상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계시는 집으로 좀 가주겠어요? 왜? 왜라고 묻지 말고 여하튼 가요. 나는 도쿄에 가야 하는데. 안 돼요. 벌써 3시예요. 그래? 2시 반 신칸센 열차를 탈 생각이었죠? 그래? 처의 증언에 의하면 예정된 신칸센 열차에 이미 늦어버린 나는 그래도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느긋한 어조로 멍한 눈초리로 그래? 라고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 감각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어쨌든 도쿄에 가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부모님 집으로 가요. 왜? 아무튼 가요. 그렇지만 도쿄에 가지 않으면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데 나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안 돼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도쿄에 갈 수 없잖아요. 신칸센 타고 자면서 가면 돼. 나에게는 이때까지의 습관에서 신칸센은 잠자는 곳이란 인식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알았어요. 아우, 제발 부탁이에요.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요. 아버지의 이변을 깨달은 딸도 어머니에게 가세했습니다. 아빠, 엄마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딸에게 꾸지람을 들은 나는 순하게 되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런데 부모님 집이 어디더라? 어쩐지 나는 시간의 감각뿐 아니고 공간의 감각, 즉 지리적인 정보도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빨간 신호에서는 멈추고 좌우 회전 깜빡이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자를 만날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나는 처의 지시에 따라 5분 정도 운전하여 부모님이 사는 맨션에 도착했습니다. 처와 딸이 함께 말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런 주차장이 있었던가? 우리가 빌려둔 그 주차장이에요. 그래? 어디에 세우면 되지? 8번요. 우리가 빌려둔 곳이 8번이잖아요. 아빠, 매번 세우는 8번 몰라요? 8번? 그런 건 나 처음 들었어. 8번이 어디야? 그렇습니다. 언제나 세우는 8번 주차 위치에 대해 완전히 기억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때 같으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익숙한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비스듬히 세운 그대로 태연히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 나 같으면 비스듬히 차가 들어갔을 땐 다시 움직여 꼭 바로 세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나 본래의 나가 아닌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던가를 나 자신 잘 알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나는 밑으로 파자마가 보이는 모습으로 딸에게 끌려가듯 부모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아빠가 어쩐지 오른쪽 발을 질질 끌고 있는 듯 비틀거렸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래요? 발이 아파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나는 응 하고 중얼거리기만 하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발을 끌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나는 아무런 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오른쪽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듯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 혼이 빠져나간 인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으로,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끌려 들어온 나의 모습을 보고 이건 이상하다라고 바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졸기 시작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나 도쿄에 가야 돼 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그리고는 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고 아버지는 회상하셨습니다. 또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내 가슴 포켓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딸이 아빠 휴대전화 벨 울려요 라고 일러주자 나는 느긋한 동작으로 휴대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가슴 포켓을 만지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했지만 왠지 익숙해져 있을 포켓의 단추를 열 수 없었으며 그러자 전화벨이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겨우 포켓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데 성공한 나는 한가롭고 무표정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때와 다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잘 들어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말만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실은 수술 후에 의식이 되돌아왔을 때 나는 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휴대전화의 송신 이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그 시간에 도쿄에 살고 있는 어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후일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내가 이상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28일 저녁에 이이다 선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후쿠시마까지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유를 물었지만 뭔지 이상한 말만 하고 전혀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했지만 어쨌든 이이다 선생의 희망이므로 신칸센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도착하여 이이다 선생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후쿠시마역에서 5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이이다 선생과 연락이 안 되어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열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짓을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전화한 기억이 없고 물론 그 친구를 후쿠시마까지 오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식 장애에 빠진 내가 왠지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나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당시에 사정을 말했더니 친구는 모두 이해해 주었으며 그 전화가 있은 직후에 수술받은 것을 알고 대단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나에게 도쿄에서 만나 일을 해야 하는 상대편에게 전화를 해줄 터이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라고 말했지만 나는 모르겠어라고만 대답을 할 뿐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물으면 나는 그저 눈을 뻔히 뜨고 태평스러운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짧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처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나는 다음과 같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흐리멍텅한 느낌에 얼빠진 눈초리였다. 무언지 모르게 졸리는 듯한 느낌으로 멍한 상태였다. 자기 쪽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묻는 일은 없었다. 누군가가 말을 건네온다든지 질문을 하면 최소한의 단어로 기계적으로 답을 하든지 응이라고 중얼거리는 것뿐이었다. 답을 한다든지 중얼거린 후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은 없고 금방 했던 대화를 모두 잊어버리고 무심한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직 졸음이 오는 상태와 닮아 있어 외견상으로는 생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가 기묘한 소리를 낸다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단 간혹 마치 프로그램이 정해진 동작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로봇과도 같이 도쿄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진 않았고 대범한 느낌의 무표정으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간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으며 시간에 관한 질문을 해도 응이라고만 답할 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도쿄에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 태평스러웠다. 아무튼 뇌라고 하는 것은 속을 볼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나 처자가 그때 나의 뇌에 대량의 출혈이 번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 언동이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전혀 아파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모님이나 처자도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바로 집 앞에 있는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는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이때의 기억도 나에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를 진찰하고 아버님과 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CT를 찍도록 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CT, 즉 두부 CT 스캔이라는 것은 X선으로 머릿속 뇌의 상태를 투영하여 단층 촬영을 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써준 긴급 검사를 위한 소개장을 손에 쥐고 나와 아버님과 처는 거기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큰 병원까지 의사 선생님이 불러준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구급차는 내부가 넓어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구급차에 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에게는 휠체어나 구급차에 탄 기억이 없습니다. 그 구급차 안에서 드디어 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몸에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한다라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술을 무리하게 마시게 된 대학생 시절에도 토해야 편하게 된다고 선배에게 권유를 받아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토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구급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즉시 이동식 침대로 옮겨져 옆으로 눕게 된 나는 CT 검사를 받았던 모양이지만 그 기억도 나에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 CT 검사를 위해 그 건물을 재차 방문했습니다만 나에게는 모두가 처음 보는 건물이었습니다. CT 검사의 결과는 심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상당한 출혈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주위가 소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구급차가 동원되어 뇌외과에 우수한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같은 병원의 다른 건물로 누운 채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그 의료센터는 후쿠시마에서 가장 대규모 민간 구급시설입니다. 구급차에는 신경내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동승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 의료센터로 옮겨진 기억도 수술을 받은 기억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의료진들의 후일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급실 입구에서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한 나는 다시 CT 스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은 내 가족들에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대로 얼마 안 가서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그 순간 심장이나 폐의 병이 아니고 뇌의 병인데 왜 호흡이 멈추는 것일까 라고 놀랐습니다만 출혈한 혈액에 의해 뇌의 호흡 중추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사의 설명에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뒤에 알게 됐습니다만 이때 나의 개두 수술을 담당한 의사 선생님은 센다이시에 있는 국립 도호쿠 대학의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뇌외과 수술을 경험해온 대베테랑으로 고도의 뇌외과 수술, 경엽형 골동 하수체 종양 수술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공 예를 가진 자랑할 만한 대단한 명의였습니다. 도호쿠 대학의 의학부는 일본의 의학 연구기관에서 탑 클래스로 유명하다. 그 의사는 최근에 이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클래스에 드는 의사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당직 근무를 하는 예가 대단히 드문 일인 모양입니다만 내가 구급차로 이송되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드물디 드문 당직 근무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연말연시에 휴가를 얻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을 시기였으므로 당직 담당 의사 근무가 불규칙하게 운용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명의는 수술 후에 의식을 되찾은 나에게 호쾌하게 웃는 얼굴로 그러나 진지한 어조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승으로 가는 3도의 강을 바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뇌의 호흡 중추가 손상되어 숨이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구사의 일생을 얻었습니다. 좀처럼 당직을 하지 않는 전문가인 내가 어쩌다가 당직을 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 곳에 있어서 30분만 수술이 늦었으면 당신은 3도의 강을 건너고 말았을 것입니다. 놀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히 적지 않았습니다만 100cc가 넘는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듣는 순간 정말 무사히 잘 되돌아올 수 있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틀림없이 내 쪽에서 본다면 나의 수술을 위해 최적인 명의가 일부러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좀처럼 없다는 당직을 하면서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3절 부활 새해가 되어 나의 가족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마비 같은 후유증도 없고 의식도 정상이어서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고 진단이 내린 것입니다.
100cc를 넘는 대량의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도 후유증이 없고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이 기쁨. 이 감정은 실제로 뇌외과에서 개두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를 수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수술도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지만 머리 수술의 경우는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생명의 위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직격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몸을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선 안심하시기를 바라면서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1월 8일. 안녕하셨습니까? 겨우 이 세상에 되돌아왔습니다. 12일 동안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28일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만 100cc를 넘는 대량의 뇌출혈로 의식장애가 일어나 구급차로 큰 병원에 실려가 긴급하게 개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의 첫 말은 간호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저승으로 가는 3도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뇌의 호흡 중추가 손상되어 숨이 끊어져 죽었을 겁니다. 막바지 한계점에서 되살아났다. 바로 뇌외과의 베테랑 전문의인 내가 당직이었으므로 정말 행운이었다. 내가 당직을 보는 일은 잘 없는 일인데 만약 다른 곳에 있다가 뛰어왔다면 도저히 그 시간 내에 올 수가 없었을 텐데 등 겁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뇌외과 명의 중에 한 분인 누구누구 선생님이 나 정도 클래스의 의사가 되면 이젠 잘 하지 않는 드문 당직 시간에 바로 내가 구급차로 실려온 것이 최대의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누구누구 선생님이 내가 행한 수많은 수술 중에도 최고 레벨의 성공 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수술은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작년 가을에 후쿠시마에서 행한 홋카이도 도호쿠 지구 간호연구학회 총회에서 내가 기조 강연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나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나의 저서를 읽어주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이다 선생님의 책은 전부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호부장님이나 그 큰 병원의 원장 선생님까지 일부러 인사하러 오시기도 하여 극진한 간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관계자 여러분이 기적적이라 할 만큼 아무런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의식도 정상적인 상태로 점점 회복되어 이대로 순조롭게 가면 이달 말에는 다행스럽게도 수술 전과 같은 상태, 아니 한 달간을 쉰 만큼 수술 전보다 더 활기 넘치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량의 뇌출혈로 거지반 죽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드물게 당직을 하고 있던 뇌외과 명의에 의한 수술의 대성공과 극진한 간호에 의한 기적적이라고까지 말하는 회복에 의해서 마비 증상도 없이 정상적인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다는 이 행복. 이것은 분명 독자 여러분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신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계 여러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있는 동안 체험한 굉장한 배움의 여행에서의 체험담,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극한까지 눈부신 빛과의 대화는 여기서 간단히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나 분량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서로서 상세히 발표하겠으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의 병도 나의 사는 보람론을 더욱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순조로운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임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휴, 여기까지 쓰는데 40분, 수술 전에 10배 이상 시간이 걸려버려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지필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수면.
지금은 되도록 뇌를 쉬게 하여 푹 자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 참 잊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물질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회복을 빌어주신 세계 각지의 독자 여러분의 기도의 힘 덕분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메시지나 부적 등도 해외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 이것에 대해 나는 지금에 와서 나의 체험을 통해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빛의 존재들이 정말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체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 체험의 모든 것을 제2장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